솥뚜껑이 바닥에 쩡그렁 떨어졌습니다. 30년 바친 수락관. 어느 날 수라에 독이 나왔다며 억울하게 중형을 받고 목숨만 붙은 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귀신도 피해간다는 폐가. 그런데 그때 꺼진 줄 알았던 아궁이에서 가늘은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도깨비 불을 현란하게 부리는 900살 도깨비. 임금의 수라를 책임졌던 수락관 최고 상궁. 이둘이 다시 솥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돌쇠만담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문은 궁궐 담장을 넘기도 전에 수라관부터 돌았습니다. 덕순 상궁님이 전하의 수라에 독을 탔대. 아침해가 솥단지 위로 겨우 올라올 무렵이었지요. 수락관 나인 서넛이 고개를 맞대고 쑥덕거리다가 덕순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자 쥐죽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전부 바닥으로 쏟아지는 걸 보며 덕순은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요. 이게 무슨 난리들이냐? 솥뚜껑 안 열고 뭘 쳐다보고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에 넘게 새벽마다 이부엌에서 불을 떼고 솥을 쪄온 덕순이었습니다. 수락간나인 가운데 덕순 상궁 앞에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던 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눈들이 하나같이 덕순을 피해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내관셋이 줄지어 들어서더니 한가운데 선자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덕순이 두 눈이 그 글귀 위에 박혔지요. 전하의욕체를 해한 중대한 과실. 다리가 풀렸습니다. 30해 동안 수라관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던 그 다리가 난생 처음 흔들렸지요. 이게 무슨... 김덕순 상궁. 전하의 수라상에 체질과 상극인 식재를 배합한 죄, 중하다하여 즉시 출궁을 명하시옵니다. 덕순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잡고 있던 손이 툭 떨어졌고 국자가 바닥에 굴러 쨍그랑 소리를 냈지요. 30해 동안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국자였습니다. 그때 수라관 안쪽에서 비단 치마가 스르륵 미끄러지며 홍상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순이 궁에 들어온 해에 태어나 젖먹이 때부터 업어 키우고 칼 잡는 법, 간 맞추는 법, 불 익는 법까지 전부 제 손으로 가르친 아이였지요. 스승님, 홍상궁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그 둔하고 미련한 몸뚱이로 어찌 전하의욕체를 계속 모시려 하셨습니까? 덕순이 눈이 찢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서너 번 반복하는 동안 홍상궁은 덕순이 30해 동안 지켜온 솥 앞에 자연스럽게 서더니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덕순이 가르친 그대로였습니다. 이젠 쉬시지요, 스승님. 수라간나인들이 일제히 홍상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어제까지 덕순을 향하던 그 고개들이었습니다. 덕순은 끌려 나왔습니다. 궁궐 뒤문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았지요. 수라간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아닌 다른 손이 불을 떼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저녁 포졸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 끌고 한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짝에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무명치마 하나와 30해 동안 솥 앞에서 불에 그을린 팔뚝의 흉터뿐이었지요. 유배지는 바닷바람이 뼈를 깎는 깡촌 갯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귀신이 나온다고 개도 얼씬거리지 않는 폐가 한 채가 덕순에게 주어진 전부였지요. 지붕 반쪽은 내려앉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덕순은 문지방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사근 문짝 사이로 쑥쑥 들어왔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30해 동안 남을 먹여온 사람이 정작 제 한 끼를 앞에 놓지 못하고 있었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만 문풍지를 울렸지요. 덕수는 양무릎을 끌어안고 등을 문짝애기 댔습니다. 살집 두터운 등짝이 사근 나무에 부딪혀 삐걱 소리가 났지요. 오랜 세월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떼던 사람이 오늘은 불을 때울 아궁이조차 없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갈매기 소리가 길게 울었지요. 덕순의 빈솥단지만큼이나 텅 빈 소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죽지 않았지요.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30해 동안 솥앞에 서 있던 몸은 배가 고프면 저절로 손이 움직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폐가 뒷마당에서 시래기 꼬다리와 쭈그러진 물을 캐냈고 갯바위 틈에 끼어 죽은 미역줄기를 한 줌 긁어왔습니다. 곰팡 내나는 찌끄러기들이었지만 그래도 덕순 이 손이 만지면 꼴이 달라지는 법이었지요. 문제는 불이었습니다. 폐가 의아궁이는 100년은 묵었을 법했지요. 제가 두 뼘은 쌓여 있고 부젓가락은 녹이 슬어 만지면 부서졌습니다. 부싯돌을 찾아 이리저리 긁어봤지만 불꽃 하나 튀지 않았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솥은 있는데 불이 없어. 덕순이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재를 파헤치는데 손끝에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쇠붙이도 아니고 돌도 아닌 묘한 감촉이었지요. 끄집어내 보니 검댕이 잔뜩 묻은 둥근 항아리 뚜껑 같은 것이었습니다. 덕순이 소매로 검댕이를 문질러 닦는 순간이었지요. 추워 죽겠어잉. 덕순이 손이 멈췄습니다. 아궁이 안쪽 재덤이 깊숙한 곳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삐져나온 것이었지요. 누구요? 아따, 누구긴 누구요. 여기서 100년째 꼼짝없이 갇혀있는 몸이요. 덕수는 벌떡 일어서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짝이 솥에 부딪혀 쩡소리가 났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귀신이요?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귀신이요. 도깨비요, 도깨비. 아, 그것보다 나 좀 꺼내줘, 응? 100년을 이 재속에서 쪼그리고 있으니 허리가 끊어지겠어. 덕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라간 30해에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아궁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건 처음이었지요. 나를 꺼내주고 싶으면 말이요. 재속 이 목소리가 갑자기 간드러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의 눈물이 섞인 가장 뜨거운 탕국을 한솥 끓여서 여기다 부어야 쓰겄는데? 뭐? 탕국? 그래, 탕국. 맹물은 안 돼. 서러운 눈물만도 안 돼. 서러운 눈물이 들어간 뜨거운 탕국이어야 한다. 이 말이요. 덕수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런데 묘한 것이 아궁이 속 목소리가 탕국이라 했을 때 손이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습관이었지요. 미쳤나 내가. 귀신 말을 듣고 국을 끓여?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시래기를 뜯고 있었습니다. 쭈그러진 물을 칼로 밀고 미역줄기를 물에 불렸지요. 소태물을 잡고 부싯돌을 다시 긁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꽃이 붙었지요. 아궁이 속에서 아뜨뜨뜨 하는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덕수는 모른 척했습니다. 찌끄러기 나물이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덕수는 국물을 쪄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라간에서 끓인 탕은 셀 수도 없는데 지금 이 꼴이 뭔가 싶으니 서러움이 코끝을 찔렀지요. 눈물이 뚝뚝 솥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요, 이 맛이요. 서러운 눈물이 간이 되고 있어. 아궁이 속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났습니다. 덕수는 이를 악물고 국자로 탕국을 퍼서 아궁이 속으로 쏟아부었지요. 한 국자, 두 국자, 세 국자. 세 번째 국자가 쏟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콱! 아궁이 안에서 푸른빛이 터졌지요. 덕순이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제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 한가운데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작은 형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쥐똥만한 체구에 깡마른 팔다리, 머리 통양 옆에 작은 뿔두개, 너덜너덜한 가죽옷을 걸친 늙은이가 허공에 둥둥 떠서 두 팔을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켰지요. 아이고야 허리야. 100년 만에 펴보니 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는구마잉. 황금빛 눈동자가 번쩍 빛나더니 덕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덕순의 넉넉한 몸집이를 천천히 훑었지요. 아래에서 위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아따, 도깨비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넉넉한 자태 좀 보소. 산이여 산. 내가 1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마잉. 뭐여 이 늙은 귀신이. 덕순이 옆에 있던 국자를 집어들고 허공을 향해 후려쳤지만 도깨비는 흐물흐물 몸을 비틀며 가볍게 피했지요. 귀신 아니여. 도깨비라니까. 청불이라고 불러, 청불. 아, 그보다 우리 덕순이. 우리는 무슨 우리여. 언제부터 우리였다고. 100년 묵은 아궁이에서 미국밥을 먹었으니 우리 아니고 뭐여? 도깨비가 능글능글 웃으며 덕순이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쥐똥만한 체구라 무게도 안 느껴졌지요. 그나저나 덕순아, 나 좀 보소. 잘 봐. 뭘 봐? 나 너한테만 보이는 거요. 덕순이 멈칫했습니다. 뭐? 아까 내가 나자빠질 때 지나가던 안악이 쳐다봤는데 걔는 나를 못 봤어. 넌 지금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미친년이 된 거요.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밖을 보았습니다. 멀찍이서 마을 안악 하나가 폐가 쪽을 일끔거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서고 있었지요. 덕수는 국자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눈앞에는 쥐만한 도깨비가 둥둥 떠다니며 희죽거리고 있고 밖에서는 미친년 소리가 들려오고 솥에서는 눈물 섞인 찌끄러기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덕순이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한숨 끝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청불알배가 손가락을 튕기자 아궁이에서 작은 푸른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손밑에 은은하게 깔리는 도깨비 불이었지요. 찌끄러기 국물이 다시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먹어, 덕순아. 내 눈물이 가늘했으니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국이겠제. 근디 서러운 국이 제일 맛있는 법이여. 덕순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 대신 국자로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들이켰지요. 뜨거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속이 따뜻해지니 눈물이 멎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갯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폐가 안에서는 푸른 불빛이 가물가물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덕수는 아궁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쥐똥만한 도깨비 하나가 덕순 의소 뚜껑이에 배를 깔고 들어 누워 황금빛 눈을 반쯤 감은 채 푸른 불씨를 하날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불빛이 차가운 폐가 안을 어슴푸레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덕수는 눈을 뜨자마자 간밤일이 꿈이었기를 빌었습니다. 빌었지만 소용없었지요. 솥뚜껑이에 배를 깔고 들어 누운 쥐똥만한 늙은이가 코를 골며 침까지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침이 솥뚜껑이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증발하는 것을 보니 이놈의 체온 자체가 보통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 내 솥뚜껑에 침 흘리지 마. 덕순이 손가락으로 퉁 튕기자 도깨비가 공중으로 뒹굴며 깨어났지요. 황금빛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한번 크게 하더니 덕순의 아침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매, 아침에 보니까 더 넉넉하네. 이 풍만한 자태가 아침 햇살을 받으니 참말로. 퍼! 덕순의 솥뚜껑 같은 손바닥이 허공을 내리쳤지만 청불알배는 흐느적거리며 가볍게 피했지요. 쥐만한 주제에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쯧쯧,
이 매력을 몰라주니 서운한 것을. 매력은 무슨 닥치고 불이나 좀 떼봐. 밥을 해 먹어야 살거사녀. 그날부터 둘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거라 해봐야 별것은 없었지요. 덕순이 갯바위를 돌며 조개를 캐고 해초를 뜯어오면 청불할배가 손가락 끝에서 푸른 불씨를 튕겨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푸른 불이라는 게 참으로 묘한 물건이었지요. 장작이 없어도 타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덕순이 좀만 주려 하면 실불처럼 가늘어지고 세게 하면 활활치 솟았습니다. 지금껏 수라간에서 불 하나로 간을 잡던 덕순이 눈이 번뜩였지요. 이 불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요? 당근이지. 내 청불이 세상에서 제일 말 잘 듣는 불이요. 할배가 뿔을 세우며 으스댔습니다. 근디 말이여, 덕순아. 나도 밥은 묵어야 불을 떼지. 밥 안 주면 불도 안 떼. 뭐, 도깨비도 밥을 묵어? 묵다마다. 100년을 굶었는 뒤 배꼽이 등짝하고 사돈을 맺을라 그려. 덕순이 할배의 깡마른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덕순은 혀를 한번 차더니 솥에 남은 시래기국을 국자로 떠서 솥뚜껑 위에 한 방울 올려놓았습니다. 할배가 그 한 방울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후루룩 들이키는 모양이 마치 생쥐가이스를 먹는 것 같았지요. 덕순은 보다 못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는데 그 웃음을 들킬까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래기와 해초만으로는 사람이든 도깨비든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유배 닷새째 되던 날 관아에서 아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김덕순, 박사또께서 부르신다. 관아마당에 끌려간 덕순 앞에 박사또가 올챙이 배를 내밀고 서 있었지요. 기름진 볼때기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덕순을 위아래로 후쳤습니다. 내가 궁궐수라 간상궁이었다며? 전직이지라. 전직이고 현직이고 솜씨는 안 죽었을 거 아니여. 사또가 부채를 탁 접으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마침 잘됐다. 내 다음 달 한양에 올린 진상품이 있는디 내가 만들어라. 진상품이라뇨? 이고을 특산의 물로 만든 젓갈과 어포요. 근디 맛이 영계판이라 한양에서 퇴짜를 맞았단 말이여. 내 솜씨로 한양 양반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 올려. 그러면 내가 영전하고 너도 유배 좀 편해질 거 아니여. 덕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유배제인이 사또한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근디 사또 재료는요? 재료?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알아서 구해. 죄인 주제에 재료까지 대달라고? 덕수는 빈손으로 가나를 나왔습니다. 치맛자락을 쥔 주먹이 파르르 떨렸지요. 보이지 않는 청불알배가 덕순의 어깨 위에 앉아서 관아 쪽을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올챙이배 사또 새끼 참말로 얄밉게 생겼구마잉.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면 내가 또 미친년이여. 미친년이면 어때? 미친년이 요리는 잘하자녀. 덕순이 이를 악물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그날부터 덕순은 갯바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이 버린 생선 때깔이, 깨진 게딱지, 흠집 난 조개, 파도에 밀려온 다시마 쪼가리, 장에 내다 팔지도 못할 찌끄러기들이었지요. 이런 걸로 뭘 만들겠어. 할배가 생선 때가리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영감은 몰라. 덕순이 생선 대가리를 칼등으로 탁 내리치며 말했지요. 수라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알아? 버린 재료 살리는 거요. 대가리에 붙은 살이 제일 달고 게딱지 안쪽 살이 제일 고소한 법이요. 덕순이 손이 바빠졌습니다. 생선 대가리를 쪼개 뼈를 추리고 게딱지를 긁어 살을 모으고 조개는 해감을 시켜 모래를 뺐지요. 재료 가손질되자 덕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감, 불. 얼마나? 약불.
이 대가리뼈를 오래 고아야 국물이 뽀얘져. 할배가 손가락을 튕기자 아궁이에서 푸른 불씨가 콩알만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보통 장작 불이면 세기를 맞추느라 부채질을 하고 재를 긁어내야 할 판인데 이 도깨비 불은 덕순이 말한 색이 그대로를 칼같이 유지했지요. 대가리뼈가 은근하게 고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진, 두 시진. 국물이 서서히 뽀얘지더니 걸쭉한 육수가 올라왔지요. 덕순이 국자로 떠서 한 모금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이 맛이 보통 불로 고우면 반나절은 걸릴 깊이가 도깨비 불의 일정한 온도 유지 덕에 두어 시즌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린내는 싹 날아가고 뼈속 깊은 곳에 진한 감칠맛만 남았지요. 어때, 내 불맛이? 할배가 뿔을 세우며 으스댔습니다. 한 번 맛보면 딴 놈 불씨는 거들떠도 안 보게 되겠지? 또 그 소리여. 덕순이 국자를 들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내리치지 않았지요. 대신 국자 끝에 묻은 국물을 솥뚜껑 위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할배가 두 손으로 떠받들고 후루룩 마시더니 황금빛 눈이 그릇처럼 둥그러졌지요. 이것이 수락간상궁의 손맛이요? 찌끄러기로 끓인 거요. 수락간 맛은 이것보다 100배는 낫어. 100배? 그 맛을 보면 나는 아마 눈깔이 빠지겄다. 덕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다가 문득 얼굴이 굳었지요. 궁궐솥 앞에서 이 맛을 만들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제자에게 그 솥을 뺏겼다는 사실이 국물 한 모금에 다시 올라왔지요. 덕순아, 할배가 솥뚜껑 위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그 제자년한테 당한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 알지? 덕순이 손이 멈췄습니다. 뭔 소리여? 나는 100년 동안 아궁이 속에서 불만 보고 살았어. 불이라는 게 말이여. 아무리 서툰 놈이 떼도 특정 온도에서 딱 그 독이 나오게 맞추는 건 우연으로는 안 돼. 누가 불이 세기를 계산해서 일부러 맞춘 거요. 폐가 안이 조용해졌지요. 바닷바람이 삐걱거리는 문짝을 흔들었고 손 위의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말없이 국물만 저었지요. 국자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년이 내 불 익는 법을 제일 잘 배웠으니까. 내가 가르쳤으니까. 할배는 더 묻지 않았지요. 대신 손가락 끝에서 푸른 불씨를 하나 띄워 아궁이 속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불이 한 뼘 더 올라오며 솥을 감쌌고 식어가던 국물이 다시 뜨겁게 끓어올랐지요. 그러면 말이요. 할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불로 너를 잡아뜨렸으면 너도 불로 되받아쳐야 쓰겄지. 덕순이 고개를 들어 할배를 보았습니다. 쥐똥만한 체구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늙은 도깨비가 처음으로 음흉한 표정이 아닌 진지한 눈으로 덕순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근디 영감. 덕순이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영감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요? 도와주긴. 할배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100년 만에 밥을 줬으니까 밥값하는 거요. 그것뿐이요. 할배의 뿔끝에서 푸른 불씨가 부끄러운 듯 깜빡였습니다. 덕수는 그걸 봤지만 모른 척했지요. 그날 밤 폐가 아궁이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 보름 동안 덕순과 청불할배는 갯바위 찌끄러기로 별별 것을 다 끓여봤지요. 생선 때깔이 맑은 탕, 게딱지 된장국, 조개미 역죽, 다시마 무침까지. 그때마다 할배의 푸른 불은 덕순이 원하는 세기를 귀신같이 맞춰줬고 덕순이 감각은 찌끄러기를 금덩이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해물탕이었지요. 생선 대가리뼈를 오래 고아 뽀얀 국물을 볶고 그 위에 게딱지살 과조개를 넣은 뒤 할배의 푸른 불로
마지막에 확세게 끓여올리면 국물 위에 기묘한 푸른 윤기가 돌았습니다. 보통 불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도깨비불의 온도에서만 나오는 빛깔이었지요. 덕수는 국물을 떠서 맛을 볼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라간에서 그동안 만든 어떤 탕보다 깊은 맛이 혀를 흡고 지나갔지요. 이게 되는 거요. 당근돼지. 내 불이 들어갔는디 안 될 리가 있냐? 할배가 솥뚜껑 위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며 뿔을 세웠지요. 그 해물탕이 사또 위코 앞에 놓인 것은 보름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또가 진상품 시식이랍시고 덕순을 관아부엌에 불러들였지요. 관아부엌은 폐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번듯한 솥이 3개, 장작이 한 구석에 수북하고 양념단지가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부엌 구석에서 재를 뒤집어 쓴 채 쪼그리고 앉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방노비 막동이었지요. 덕순이 부엌에 들어서자 막동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며 구석으로 물러났지요. 덕순마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동이 종아리에 멍이 서너 개 들어있는 것을 덕수는 보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솥앞에 서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재료를 손질하고 뼈를 고고 살을 발랐습니다. 할배가 보이지 않는 몸으로 아궁이 속에 들어가 불을 잡았지요. 관아장작 불 위에 도깨비의 푸른 불씨가 얹혀지자 불길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막동이가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불이 좀 이상하네요. 파란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눈 탓이요, 눈 탓. 덕순이 재빨리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해물탕이 완성되어 사또의 밥상에 올라갔지요. 사또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지요. 2모금, 3모금. 사또의 눈이 풀렸습니다. 올챙이 배를 내밀고 상을 끌어안 듯 몸을 숙이더니 숟가락질이 미친 듯이 빨라졌지요. 뚝배기를 2손으로 들어 올려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 맛이 어디서 나온 거요? 사또가 빈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섰지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전의 불이었지요. 김덕순. 사또가 부채를 탁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맛이면 한양진상이 문제가 아니요. 나 이 맛으로 영전한다. 덕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사또가 맛에 반하면 재료라도 넉넉히 줄 것이고 그러면 비기를 더 갈고 닦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다음 말이 덕순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지요. 오늘부터 넌 관아 전속이여. 유배 따위 잊어. 내 몸은 내 거야. 아침 저녁으로 이 탕을 끓이고 한양 올린 진상품도 내가 만들어. 대신 관아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알겠어? 덕순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유배보다 더 빡빡한 우리에 갇히는 셈이었지요. 사또, 저는 죄인이지 노비가. 죄인이면 더 좋지. 죄인은 내 맘대로 부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사또가 부채로 덕순이 어깨를 톡톡 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덕순은 관아부엌에 갇혔지요. 아침에 사또 밥상, 점심에 아전들 밥상, 저녁에 진상품 시험. 하루 세끼를 전부 덕순이 했습니다. 재료는 관아 창고에서 주는 만큼만 쓸 수 있었고 밤에는 부엌 옆 곳간에서 잤지요. 청불할배가 보이지 않는 몸으로 덕순의 어깨 위에 앉아 혀를 찼습니다. 이거 완전 종살이 아니여? 종살이가 맞지. 덕순이 새벽에 솥을 닦으며 중얼거렸지요. 근디 영감, 여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여. 뭐가? 재료가 있자녀. 폐가에서는 찌끄러기밖에 없었는디 여기는 그래도 생선 2통째로 들어오고 새우젓도 있고 소금도 있어. 덕순이 눈이 반짝였지요.
수라가니 감각이 관아 창고의 재료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또가 시키는 대로 밥을 했지만 밤이면 남은 재료로 비기를 다듬었지요. 할배의 푸른 불로 온도를 바꿔가며 해물탕의 깊이를 한 겹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 사이 덕수는 막동이가 매일 걷어차이는 것을 보았지요. 사또가 국이 싱겁다며 막동이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아전이 장작이 눅눅하다며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막동이는 맞아도 소리를 안 냈지요. 입술을 깨물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어느 날 밤 사또가 먹다 남긴 밥에 국물을 부어 고봉으로 퍼서 막동이 앞에 밀었지요. 먹어. 마님, 이거 사또 밥상인디. 남긴 거요. 버릴 거 내가 처리하는 거지. 뭐가 문제요. 막동이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밥을 한 술 뜨더니 눈이 커졌고 두 술, 세 술, 정신없이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빨개지는 것을 덕수는 모른 척했지요. 청불할배가 그 모습을 보다가 슬쩍 손가락을 튕겨 아궁이 구석에 굴러다니던 옥수수 하나에 푸른 불씨를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요. 막동이가 고개를 돌려 아궁이를 보았습니다. 옥시기가 혼자 익었네요. 아궁이 열기에 익은 거지 뭘. 덕순이 태연하게 말하며 옥수수를 집어 막동이 손에 쥐어줬지요. 막동이가 뜨거운 옥수수를 호호 불며 하나하나 뜯어먹는 것을 보며 할배가 덕순이 어깨 위에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네가 저 꼬맹이를 안 챙기면 내가 이상한 거라. 네가 챙기면 또 정이 드는 거라. 닥쳐, 이 영감아. 덕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날 밤 막동이 몫으로 밥을 하나 더 싸두었지요.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사또는 덕순이의 물탕에 완전히 맛이 갔지요. 매 끼니마다 해물탕을 찾았고 손님이 오면 으스대며 덕순이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사또 의욕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김덕순, 어느 날 저녁 사또가 빈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관노비 문서를 올릴 거요. 덕순이 손에서 국자감이 끌어졌지요. 유배죄인이면 언젠가 풀려나자녀. 근디 관노비가 되면 평생 여기서 내 밥을 해야 돼. 어차피 돌아갈 궁궐도 없는 처지에 나쁠 것 없자녀.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노비 문서가 올라가면 진짜로 끝이었지요. 평생 이 관아부엌에서 사또의 밥상을 차리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곳간에서 덕수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영감, 왜? 나 한양에 가야 돼. 할배가 솥뚜껑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요. 한양?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것이 왕한테 올린 수라.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불을 맞춰서 독을 만든 거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려면 같은 재료로 같은 온도에서 어떻게 독이 나오는지 직접 보여줘야 해. 덕순이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근디 그걸 하려면 영감이 불이 필요해. 보통 불로는 온도를 그렇게 세밀하게 못 맞추니까. 할배가 한참을 말없이 덕순을 올려다보았지요. 근디 덕순아, 여기서 한양이 며칠 길이여. 유배죄인이 멋대로 빠지면 목이 달아나. 알아. 알면서 가겄다고? 내 이름을 되찾으려면 목이 달아나도 가야지. 할배의 뿔 끝에서 푸른 불씨가 지직거렸습니다. 좋아. 근디 어떻게 빠져나갈 거요? 바로 그때였지요. 부엌문이 사르르 열리며 재를 뒤집어 쓴 얼굴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막동이었지요. 마님. 막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무서움만은 아니었지요. 지가 다 들었습니다. 덕순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 자식이 도둑고양이처럼 어디서. 마님,
막동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제투성이 얼굴에 콧물이 흘렀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사또가 모래 한양에 진상품 수레를 올립니다. 지가 그 수레를 몹니다. 덕순이 숨을 멈췄지요. 수레 밑바닥을 비울 수 있습니다. 짐 사이에 빈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막동아, 너 이거 들키면. 마님이 지한테 밥을 줬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이 관아에서 지한테 밥을 준 사람은 마님밖에 없었습니다. 지 밥값은 할 줄 압니다. 덕수는 한참을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투성이 얼굴 위로 멍이 서너들어 있는 아이였지요. 궁궐에서 제거둔 아이도 처음엔 이렇게 생겼었다는 것을 떠올렸다가 그 기억이 가슴을 찔러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봉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바보 같은 놈이네. 바보라도 수레는 몹니다. 청불알배가 막동이의 머리 위에서 둥둥 떠다니며 킁킁거렸지요. 이 꼬맹이 쓸만한디? 덕수는 대답 대신 부엌구석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름 동안 밤마다 조금씩 모아둔 말린 해산물과 양념 꾸러미가 들어있었지요. 모레 새벽이지? 예, 마님. 수레 밑에 이것도 같이 숨겨. 한양 가서 쓸 거요. 막동이가 보자기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던 손이 보자기를 꽉 쥐는 순간 조금 덜 떨렸지요. 이틀 뒤새벽 달 기울기도 전이었습니다. 관아 뒷마당에서 진상품 수레가 출발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막동이가 수레 밑바닥 짐 사이에 사람 하나가 웅크릴 만한 빈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덕순이 그 틈에 몸을 밀어 넣었지요. 산만한 체구를 접어넣느라 진땀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 엉덩이가 안 들어가. 마님, 좀만 더 밀어요. 막동이가 등짝을 밀고 덕순이 이를 악물고 몸을 접었지요.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청불알배는 불꽃 한 점으로 쪼그라들어 수레 틈새에 찰싹 붙었지요. 아따, 이 넉넉한 방댕이가 수레 밑바닥에 꽉 차불었네. 내 불로 살을 좀 녹여줄까?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끄집어내서 바닷물에 쳐 넣을 거요. 할배가 입을 다물었지요. 물이라는 말에는 약한 모양이었습니다. 수레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가 고삐를 잡고 관아문을 빠져나왔지요. 등 뒤로 관아 지붕이 멀어지고 갯바람이 수레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덕수는 수레 밑바닥에 웅크린 채 이를 악물었지요.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에 섞여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양까지 사흘길이었습니다. 수레 속에 웅크린 채 사흘을 버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낮에는 짐틈새로 스며드는 햇볕에 등짝이 있고 밤에는 찬바람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청불알배가 불씨 하나를 덕순의 배 위에 올려 손난로처럼 찧어줬는데 그 작은 온기가 없었으면 사흘을 못 버텼을 것이었지요. 덕순아, 네 배가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불씨 올려놓기 딱 좋은 구들장이여. 한마디만 더 하면 수레 밖으로 집어던진다. 물 없는 대로 던져야 허네, 제발. 한양 성문이 보이자 막동이가 수레 밑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덕순이 짐 사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요. 사흘 동안 접어놓았던 몸을 펴자 옷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막동이가 진상품을 궁궐 후원 창고에 내려놓는 동안 덕수는 수레 뒤에 숨어 궁궐 안을 살폈지요. 3년 만에 다시 밟는 궁궐 땅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돌바닥이 감촉이 달라진 건 없었는데 공기가 달랐지요. 수라간 쪽에서 나인둘이 고개를 맞대고 지나갔습니다. 홍상국님이 전학해유 연회수라를 직접 잡으신데 전하가 아직도 수저를 제대로 못 드신다며? 입맛이 아예 죽었다더라. 뼈만 남으셨대. 덕순이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지요. 전하가 아직도 앓고 계신다는 말에 서른의 수라간을 지킨 사람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감. 덕순이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지요.
전화가 아직도 못 드신대. 들었어. 할배가 덕순이 어깨 위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근디 덕순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면 끝이여. 유배제인이 궁궐에 멋대로 들어왔으니 잡히는 순간 목이 달아나. 덕순은 이를 악물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고,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막동이가 후원 창고 옆 빈광에 덕순을 숨겨줬지요. 양념단지와 빈독 사이 사람 하나가 겨우 웅크릴 만한 구석이었습니다. 덕순은 거기서 숨을 죽이고 밤을 기다렸지요. 밤이 되자 청불할배가 움직였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여기서 비로소 죗값을 했지요. 할배는 불시한 점 크기로 쪼그라들어 수라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궁궐 지붕이를 스치고 행랑 처마 밑을 지나고 수라간 굴뚝 틈으로 빠져들었지요. 수라간 안에서 홍상궁이 혼자 솥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배는 굴뚝 안의 찰싹부터 황금빛 눈만 내밀고 지켜보았지요. 홍상궁 위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념단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솥에 넣고 불이 세기를 조절하고 또 다른 재료를 꺼내 넣었지요. 할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900년 묵은 불의 존재가 아궁이 안의 온도 변화를 읽고 있었지요. 홍상궁이 불을 올릴 때마다 내릴 때마다 그 미세한 차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상궁이 솥에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지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맛이면 전하께서 드시고 나면 보름은 더 누우시겠지. 할배의 뿔 끝에서 푸른 불씨가 지직거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저 뱀 같은 년이 또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할배가 광으로 돌아왔지요. 덕순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봤어? 봤다. 할배가 덕순이 무릎 위로 내려앉으며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지요. 그년이 또 하고 있어. 솥에 재료 넣는 순서, 불 올리는 타이밍 전부 봤어. 어떤 순서요? 할배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슨 재료를 넣고 불을 얼마나 올리고 그 다음 무엇을 넣고 불을 얼마나 내리는지 900년 묵은 불의 감각이 온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덕순이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내가 그것에게 가르친 방법을 뒤집은 거요. 뒤집었다니? 내가 가르친 건 이 순서로 넣으면 독이 풀리는 법이었어. 그것이 그걸 거꾸로 해서 독이 살아나게 만든 거요. 덕순이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 가르침을 뒤집어서 나를 밀어내고 이제 그 수법으로 전하까지. 덕순이 손이 부르르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떨림이었지요. 할배가 한참을 말없이 덕순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손으로 덕순이 손등을 툭 쳤습니다. 쥐새끼만한 손이라 아프지도 않았지만 그 작은 체온이 덕순이 떨림을 멈추게 했지요. 덕순아, 떨 시간 없어. 연회가 모레요. 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레? 그래. 그년이 쾌유연회랍시고 모레 저녁에 전하한테 탕을 올려. 그 전에 내가 판을 뒤집어야 해. 덕수는 양무릎을 꽉 쥐었지요. 어둠 속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내쉬는 숨에 결기가 실렸지요. 영감. 왜? 모레 연회장에 솥 하나만 들이밀 수 있으면 돼. 아궁이 하나, 솥 하나, 내 손, 그리고 영감이 불. 그거면 돼. 할배의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근디 연회장에 어떻게 솥을 들이밀 거요? 내가 나타나는 순간 포졸이 달려올 텐데. 덕수는 대답 대신 광구석에 쌓인 빈독들을 올려다보았지요. 눈이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진상품을 연회장까지 나르지? 그렇다 했지. 그 진상품독 하나에 내 속과 재료를 넣어서 연회 장부어까지 들여보내면 돼. 할배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도간에 솥을 넣는다고?
도간에 손 넣고 솥안에 재료 넣고 뚜껑 덮으면 밖에서는 그냥 진상품 독이요. 덕순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수라간에서 음식 감추는 건 도 같았어. 할배가 킁킁 웃었지요. 이 뚱보상궁이 머리가 은근히 돌아가네. 뚱보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알았어, 알았어. 넉넉한 상궁이라 했다 됐지. 그날 밤 덕수는 광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양념 냄새가 코를 찌르는 어둠 속에서 모래이판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지요. 할배가 솥뚜껑 위에 누워 코를 골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덕순아, 자는 줄 알았더니 나 말이여 100년 동안 아궁이에서 갇혀 있을 때 생각했어. 누가 나를 꺼내주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그래서 밥값이라며. 밥값이지. 근디 밥값치고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덕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솥뚜껑 위에 국물 한 방울을 올려놓았지요. 할배가 두 손으로 떠받들고 후루룩 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불씨가 하나에 반짝였다가 꺼졌지요. 연회 전날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새벽에 광문을 살짝 열고 속삭였지요. 마님, 오늘 낮에 진상품을 연회장 뒤 부엌으로 옮깁니다. 독은 몇 개요? 12개입니다. 13개로 만들어. 하나는 내가 채울 거요. 막동이의 얼굴이 하얘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수는 광 안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져온 말린 해산물을 풀어놓고 양념 꾸러미를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생선 때깔이 말린 것, 게딱지가루, 조개건포, 다시마 쪼가리. 궁궐 수락관의 화려한 재료에 비하면 거지 보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되겠어? 할배가 재료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돼. 덕순이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수락관에서 내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좋은 재료에 좋은 맛이 나는 건 당연한 거요. 이 찌끄러기에서 사람 혼을 빼놓는 맛을 뽑아내는 게 진짜 솜씨요. 덕순이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말린 해산물을 물에 불리고 게딱지를 곱게 빻고 조개살을 발랐습니다. 최고 수락관 상궁의 손놀림이 좁디 좁은 광 안에서도 막힘없이 흘렀지요. 할배가 손놀림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덕순아. 왜? 네가 이 손으로 그 제자년을 키웠다 생각하면 참말로 억울하겠다. 덕순이 손이 찰나 멈칫했지요. 그러나 다시 움직였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낮이 되자 막동이가 진상품 독들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독이 줄지어 올라갔지요. 막동이가 마지막으로 13번째 독을 수레 한가운데에 밀어 넣었습니다. 겉은 똑같은 옹기독이었지만 그 안에는 덕순이 작은 속과 재료 보따리가 들어있었지요. 수레가 궁궐한 길을 지나 연회장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막동이가 고삐를 잡고 천천히 몰았지요. 손등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뒤 부엌 앞에 수라간 나인 둘이 서서 물목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진상품이요. 독이 몇 개요? 막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개입니다. 나인이 수레 위를 후쳤지요. 12를 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번째 독은 다른 독들 사이에 파묻혀 눈에 띄지 않았지요. 들여. 막동이가 독을 하나씩 부엌으로 옮기는 동안 덕수는 진상품 수레 밑에 다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독이 전부 들어간 뒤 막동이가 수레를 끌고 부엌 뒷문 옆으로 붙였지요. 덕순이 어둠을 타고 수레 밑에서 빠져나와 뒷문 안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연회장 뒤 부엌은 컸지요. 솥이 5개 걸려 있고 아궁이가 4개, 찬탁이 양쪽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진상품 독들이 부엌 한쪽 구석에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덕수는 13번째 독 앞에 쪼그려 앉아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솎과재료가 무사했지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 여기 아궁이 쓸 수 있겠어? 할배가 부엌을 한 바퀴 둥둥 떠다니며 살폈지요. 구석 아궁이 하나가 비어 있어. 연애 준비가 큰 소 쪽에만 몰려 있으니까 저 구석은 아무도 안 써. 거기서 한다. 덕수는 구석 아궁이 앞으로 솥을 옮겼습니다. 불을 넣을 수도 장작을 피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아궁이 안에서 할배의 푸른 불만이 유일한 화력이었습니다. 영감, 내일 연회가 시작되면 신호를 줄 거요. 그때 불을 올려. 얼마나? 처음에는 약불로 뼈를 오래 구워. 국물이 뽀얘지면 내가 재료를 넣을 테니까 그때 한 번에 최대 화력으로 올려. 그 순간이 전부요. 할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900년 묵은 눈이 진지했습니다. 근디 덕수나 한 가지 더 있어. 뭔디? 그년의 탕을 먼저 까발려야 해. 네 해물탕만 올려서는 그년이 독을 탔다는 증거가 안 돼. 덕순이 멈칫했습니다. 할배의 말이 맞았지요. 해물탕이 아무리 맛있어도 홍상궁이탕이 독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덕수는 그냥 미친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년의 탕 밑에 들어가서 온도를 올릴 수 있어. 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년이 감춰둔 온도까지 불을 밀어 올리면 국물에서 독한 거품이 일어. 그걸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면 돼. 덕순이 눈이 커졌습니다. 영감이 그것의 손밑에 들어간다고? 내가 누구여? 900살 도깨비여. 아무도 못 봐. 그년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미세하게 올려주면 끝이여. 근데 위험하지 않아? 그것 이불 위에 영감이 불을 올리는 거잖여. 할배가 코를 킁하고 풀었지요. 900년 묵은 불도깨비가 수라간 아궁이 불 하나 못 다루겠어? 걱정 마. 이 청불 할배를 누구로 보는 거여? 허세였지요. 그런데 그 허세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할배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내일 영감은 그거 뒤손밑, 나는 내 소탑. 그렇게 간다. 그렇게 가는 거요. 부엌구석 아궁이 안에서 푸른 불씨가 작게 반짝였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불이었지요. 덕수는 아궁이 옆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요. 눈을 감으면 수라간 서른해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불을 떼던 손, 간을 보더녀, 솥앞에서 늙어간 세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은 제자의 얼굴이 마지막에 떠올랐지요. 내일이면 끝이 나겠지. 혼잣말이었는데 솥뚜껑 위에서 코를 골던 할배가 눈 한쪽을 떴지요. 끝이 아니여. 뭐? 시작이제. 네 이름을 되찾는 시작. 덕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밖에서는 궁궐야 경종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연애 전날 밤이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지요. 연애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연회장에는 대소신료 수십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전하의 쾌유를 비는 자리라 하여 상위에는 꽃이 놓이고 촛불이 줄지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석에 앉은 임금의 모습은 꽃과는 딴판이었지요. 광대뼈가 불쑥 솟고 손목은 저고리 소매 안에서 헤엄을 칠 만큼 가늘었으며 수저를 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가 입맛을 잃은 지 석 달째였지요. 수라상이 올라와도 숟가락을 대지 않고 물리는 날이 태반이었고 어이가 올리는 약도 고개를 저으며 밀어내기 일쑤였습니다. 홍상궁이 연회 장렵수라 간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화려한 비단당이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은 궁중제일의 상궁다웠습니다. 솥앞에서 국물을 저으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오늘 이 탕을 드시면 전하께서는 보름은 더 누우시겠지. 그러면 좌의정어른께서 혼잣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상궁의 아궁이 속으로
푸른 불씨 한 점이 스르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청불알배가 불꽃 한 톨 크기로 쪼그라들어 아궁이 제 속에 파묻힌 것이었습니다. 할배의 황금빛 눈이 제 틈새에서 반짝였지요. 기다려라, 이뱀 같은 거사. 연회장 뒤 부엌구석에서는 덕순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막동이가 들여놓은 13번째 독에서 솥을 꺼내 구석 아궁이에 걸어놓은 상태였지요. 재료는 이미 손질이 끝나 있었고 아궁이 안에는 할배 가밀이 남겨둔 푸른 불씨가 콩알만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가만히 서서 연회장 쪽을 살폈지요. 나인들이 분주하게 상을 날랐고 악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지요. 30년 넘게 솥앞에서 단련된 손이었으니까요.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상궁이 직접 탕을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지요. 은쟁 바니에 놓인 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신료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렀지요. 홍상궁 이솜씨라면 전하의 입맛을 되살릴 수 있을 게야. 좌의정 윤대감이 상석 아래에서 가느다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홍상궁이 임금 앞에 탕기를 올렸지요. 임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국무리를 맴돌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궁이 속에 파묻혀 있던 청불알배가 온몸이 불기를 끌어올렸지요. 작디작은 몸에서 푸른 열기가 뿜어져 나와 홍상궁 의솥이 걸려있던 아궁이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탕기 안의 온도가 홍상궁이 맞춰놓은 그 선을 넘어 한 뼘 더 올라갔습니다. 부글, 탕기 안에서 거품이 일었지요. 부글부글부글,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더니 국물 빛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국물이 검붉은 빛으로 탁해지며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연회장 안을 훑었지요. 임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신료들이 코를 막았지요. 홍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전하, 이 탕을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연회장 뒤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덕순이 뛰어들었지요. 낡은 무명 치마에 머리만 한치 흐트러짐 없이 쪽을 찐 여인이 산만한 체구로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지요. 저녀는... 홍상궁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김덕순, 유배죄인이 어찌 여기에... 신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지요. 포조를 부르라는 소리, 미치광이라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임금 앞까지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 김덕순이옵니다. 수라간에서 30애를 모신 죄인이옵니다. 임금이 덕순을 내려다보았지요. 광대뼈가 솟은 얼굴에 눈만 형형했습니다. 내가 그 상궁이냐? 전하, 지금 이 탕기를 보아주소서. 덕순이 검붉게 변한 탕기를 가리켰지요. 거품이 아직도 보글거리며 매캐한 냄새를 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이옵니다. 특정 온도를 넘기면 이 재료 위배합에서 독기가 발현되옵니다. 3년 전 전하의 수라에도 바로 이 수법이 쓰였사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홍상궁이 소리쳤지요. 저 사람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옵니다. 관조를 부르소서. 좌의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유배죄인의 미친 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당장 끌어내소서.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될 찰나였지요. 덕순이 고개를 들어 임금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솥 하나와 아궁이 하나만 허락하소서. 같은 재료로 독이 아닌 탕을 끓여 올리겠사옵니다. 소인의 탕을 드시고 판단하소서. 연회장이 조용해졌지요. 임금이 한참을 덕순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하라. 덕순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지요.
구석아궁이에 미리 걸어놓은 솥앞에 섰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져온 찌끄러기 해산물이 전부였지요. 영감, 속삭임이었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콩알만한 푸른 불씨가 대답하듯 깜빡였지요. 홍상궁 의솥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할배가 덕순이 아궁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약불 시작. 푸른 불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지요. 생선대 가리뼈가 물속에서 천천히 고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 손이 움직였지요. 게딱지를 넣고 조개를 넣고 다시마를 찢어 넣었습니다. 연회 장안에서 신료들이 목을 빼고 부엌 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홍상궁은 새하얀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좌의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국물이 뽀얘지기 시작했지요. 영감 올려. 할배가 온몸이 불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 아궁이 안에서 푸른빛이 터졌지요. 보통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900년 묵은 도깨비의 모든 화력이 한 점에 모여 폭발한 것이었지요. 손밑에서 치솟은 불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국물 전체를 감쌌고 국물 위에 기묘한 푸른 윤기가 번졌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김 속에 푸른빛이 실처럼 섞여 허공으로 퍼져나갔지요. 연회장까지 냄새가 번졌습니다. 신료 드리코가 먼저 반응했지요. 고개가 돌아갔고 눈이 커졌고 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홍상궁의 매캐한 탕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깊고 구수하고 뼈속까지 파고드는 향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순이 탕기에 국물을 담아 임금 앞에 올렸지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같은 해산물이옵니다. 불이세기와 순서만 다르옵니다. 독을 만드는 것도 불이고 약을 만드는 것도 불이옵니다. 3년 전 소인 의솥에서 불을 조작한 자가 따로 있사옵니다. 임금이 숟가락을 들었지요. 떨리던 손끝이 국물을 떴습니다. 한 모금, 임금의 눈이 커졌지요. 두 모금, 세 모금, 이마의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입맛을 잃었던 사람이 숟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지요. 탕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국물을 벌컥 마셨고 빈 탕기를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회장이 숨을 죽였지요. 이 맛이다.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과인이 잃어버렸던 맛이 이것이다. 임금이 고개를 돌려 홍상궁을 보았지요. 그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홍상궁, 전하, 같은 재료에 불만 달리한 것이라 하였다. 내 탕에서는 독이 나고 이 상궁 위탕에서는 약이 나왔다. 3년 전 과인 위수라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을 터. 홍상궁의 무릎이 꺾였지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좌의정이 슬금슬금 자리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임금의 시선이 그보다 빨랐지요. 윤대감, 어디를 가시는 게요? 좌의정의 발이 멈췄습니다. 연회장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에 꽂혔지요. 그날 밤 궁궐이 뒤집혔습니다. 임금의 명이 벼락같이 떨어졌지요. 홍상궁은 연회 장바닥에 엎드린 채 끌려나갔고 좌의정 윤대감은 관복을 벗긴 채 의금부로 넘겨졌습니다. 3년 전 덕순에게 씌운 누명 의전모가 하나하나 풀려나왔지요. 홍상궁이 좌의정 의사주를 받아 수라의 불온도를 조작한 것, 덕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티 불세기를 바꿔놓은 것, 그리고 덕순이 가르친 독풀기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독 만들기로 쓴 것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틀 뒤 의금부 앞마당이었지요. 홍상궁이 죄인의 옷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당이는 벗겨지고 창백한 얼굴 위에 수인의 목줄이 그어져 있었지요. 좌의정은 그 옆에서 관복 대신 거친 삼배를 걸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형조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쳤지요.
홍상궁과 좌의정 윤모는 전하의 옥체를 해하고 충신을 모함한 대역죄로 일체의 지위와 재산을 박탈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에 처하노라. 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자기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홍상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칼바람 부는 깡촌으로 끌려가던 그 길을 이제 저것이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홍상궁이 끌려가며 고개를 돌렸지요. 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승님, 그 목소리에서 비단결 같은 고음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갈라지고 원망 섞인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돌아서서 걸었지요. 등짝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불알배가 덕순의 어깨 위에 앉아서 끌려가는 홍상궁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덕순아, 안 서럽냐? 서럽지. 근디 왜 울지를 않어? 울면 전현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할배가 코를 킁 풀었지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임금이 덕순을 불렀습니다. 김덕순, 그대에게 수락관 최고 상궁 자리를 다시 내리노라. 3년 전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과인의 수라를 맡으라. 덕순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30년 바친 자리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순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지요. 전하, 황송하오나 사양하겠사옵니다. 편전하니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사양이라니? 소인이 수라간에서 서른애를 모시며 깨달은 것이 있사옵니다. 덕순이 목소리가 담담했지요. 소탑에 서는 사람은 먹는 사람이 얼굴을 봐야 하옵니다. 전하의 수라를 올릴 때 소인은 전하의 드시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사옵니다. 바라피 밥상만 보고 서른애를 보냈사옵니다. 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이제 먹는 사람이 얼굴을 보고 싶사옵니다. 소탑에서 땀 흘리고 먹는 사람이 맛있다 하는 소리를 직접 듣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한참을 덕순을 내려다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지요.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덕순이 궁궐을 나왔습니다. 뒷문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수라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나며 돌아보았던 그 굴뚝이었지요. 이번에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덕순이 궁궐밭길로 나서자 보이지 않는 할배가 어깨 위에서 기지개를 켰지요. 야, 덕순아. 왜? 수라간 안 한다고? 안 해. 그럼 뭐 할 거요? 장사하지, 뭘. 할배 입술이 쫑긋었지요. 장사? 뭔 장사? 국밥 장사. 영감불 있고 내 손 있고 막동이 다리 있으면 장사 못할 것도 없자녀. 할배의 황금빛 눈이 그릇처럼 둥그러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푸른 불씨가 신이 나서 팡팡 튀었지요. 국밥 장사? 아따, 그거 좋다. 내 푸른 불로 국밥을 끓이면 한양장터를 홀랑 뒤집어 놓을 수 있겠다. 홀랑은 무슨, 장작값 안 드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것도 맞네. 석 달 뒤 한양장터 한가운데에 으리으리한 국밥객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덕순이네 푸른 불맛국밥이라 적혀 있었지요. 이름이 좀 이상했지만 맛은 기가 막혔지요. 장터에는 아침부터 줄이 섰지요. 국밥 한 그릇을 먹은 사람마다 눈이 풀리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뚝배기를 두 손으로 들어 국물을 벌컥거리며 마시고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한마디씩 했지요. 이 맛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불맛이 다르다니까. 보통 불이 아니요. 막동이가 관아노비에서 풀려나 객주의 심부름꾼이 되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뚝배기를 나르고 상을 닦으며 전에 없던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의 멍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덕수는 소탑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밥을 끓였습니다.
큰 솥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아궁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푸른 불이 은은하게 타고 있었지요. 손님들이 가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주머니 왜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거요? 장작도 안 넣는 것 같은데 불이 안 꺼지네. 기인이래, 기인. 근데 맛은 끝내주자녀. 덕순이 솥을 저으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요. 이 영감탱이야. 불길 좀 줄여. 국물이 넘치잖아. 손님들은 웃었습니다. 허공에 대고 호통치는 뚱보아 주머니를 보며 기인이라 웃었지요. 그런데 손 옆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쥐똥만한 늙은 도깨비가 솥뚜껑 위에 배를 깔고 드러누워 킬킬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을 반쯤 감고 손가락 끝에서 푸른 불씨를 하날 띄워 아궁이 속으로 날리며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따, 우리 덕순이가 오늘도 허리를 못 펴네. 저 넉넉한 허리를 내 불로 좀 찢어줄까? 또 그 소리야. 이 늙은 귀신아. 덕순이 국자가 허공을 찍었고 할배는 낄낄대며 연기처럼 피했습니다. 장터의 손님들은 또 웃었지요. 국밥은 뜨거웠고 바람은 따뜻했고 솥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푸른 불씨 하나가 아궁이 속에서 오늘도 가물가물 타고 있었지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덕순이네 국밥집은 오래오래 장사가 잘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